이런 CP. 남편 생일 준비하던 그날 오후, 며느리가 갑자기 손을 멈추더니 그릇을 탁 하고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인 저를 향해 3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욕을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터넷 검색창에 네 글자를 힘주어 쳤습니다. 주택연금. 일주일 후 저는 평생 아들에게 물려주려던 4억짜리 집과 8천만 원짜리 땅을 모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을까요?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은 남편의 생일 하루 전이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 바로 저희 집이었죠. 오후 시간이었는데 저는 부엌에 앉아서 혼자 남편 생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남편은 외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돈 아깝다. 집에서 먹는 게 최고다. 늘 그렇게 말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년 집에서 생일상을 차렸어요.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거실에 앉아서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계셨어요. 무심한 표정으로 말이죠. 저는 부엌에서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며느리한테 음식 준비시키기가 좀 눈치 보여서 혼자 다 하게 되네. 사실 예전에는 며느리 지영이가 많이 도와줬거든요. 명절 때나 생일 같은 날이면 먼저 연락해서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부탁하기가 어려워졌어요. 뭔가 표정이 좋지 않고 대답도 성의 없이 하고 그래서 그냥 제가 다 하는 게 편했습니다. 메시지나 보내볼까? 핸드폰을 들고 지영이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일 아버지 생일 있지 않았지? 점심 먹게 12시까지 와야 된다. 메시지를 보내고 답장을 기다렸는데 한참이 지나도 답이 없더라고요. 보통은 금방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이런 식으로 답장이 오는데 말이에요. 바쁜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계속해서 음식 준비에 몰두했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 나물 반찬들, 미역국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부엌에서 요리하면서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우리 지영이가 요즘 좀 이상하긴 해. 전에는 그래도 생일이나 명절 때는 먼저 연락도 하고 뭔가 도와드릴 게 없냐고 물어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게 없어졌어요. 전화 통화할 때도 예전처럼 밝지 않고 뭔가 귀찮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특별히 기억나는 건 없었습니다. 저는 늘 며느리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했거든요. 큰 소리 한 번 낸 적도 없고 간섭도 별로 안 했고요. 가스레인지 위에서 갈비찜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고기가 부드럽게 익어가는 냄새가 부엌 가득 퍼졌어요. 미역국도 사골 육수로 끓여서 구수한 냄새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오후 내내 요리를 하면서 저는 내일 가족들이 모여서 화목하게 식사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남편도 기뻐할 거고 아들 영우도 오랜만에 집에서 만든 음식 먹는다고 좋아할 거고 그리고 며느리도 분명 웃으면서 어머니 수고 많으셨어요. 이렇게 말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내일 벌어질 일을. 해가 지고 저녁이 되어서야 겨우 답장이 왔습니다. 네. 내일 갈게요. 딱 그 한 줄이었어요. 평소보다 너무 간단한 답장이었지만 그래도 온다고 하니까 안도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지도 몰라요. 바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날 밤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부엌을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마지막 준비만 하면 되도록 최대한 정리해뒀어요. 냉장고에는 미리 만들어둔 나물들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고 갈비찜도 한 김 식혀서 보관해뒀습니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오랜만에 아들이랑 며느리 보니깐 좋겠어요. 그래, 좋지. 오늘 고생 많았어. 남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늘 그렇듯이 말이죠. 저는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의 생일 당일이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마지막 손질을 했어요. 어제 미리 해둔 음식들을 정리하고 상차림 준비를 마쳤습니다.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갈비찜은 다시 한번 데워서 고기가 입에서 녹을 정도로 부드럽게 만들었고 나물들도 하나하나 정갈하게 무쳤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미역국도 다시 끓여서 뜨끈하게 준비했어요. 상을 닦고 그릇을 깨끗하게 닦아서 준비해놨습니다. 남편도 평소보다 깔끔하게 옷을 갈아입고 계셨고요. 거실 탁자 위에는 아직 상자에 담긴 케이크도 놓여 있었어요. 12시가 가까워오자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지영이가 12시까지 온다고 했으니까 곧 올 거예요. 제가 남편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지. 생일 주인공이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도 기대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12시가 되어도 오지 않더라고요. 12시 반, 1시. 시간이 계속 흘러갔는데도 연락 한 통 없었어요. 남편이 점점 짜증을 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것들이. 12시까지 오라고 했으면 와야지. 조금만 기다려봐요. 길이 막힐 수도 있고. 저는 남편을 달래면서도 속으로는 초조했어요. 왜 연락이 없을까? 음식들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게 먹으려고 준비한 건데 이렇게 늦으면 맛이 없어질 텐데. 그런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1시 반쯤 되자 남편이 정말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니, 생일 주인공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뭐야? 요즘 젊은 것들은 예의라는 게 없어. 저도 사실 화가 났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이해하려고 했어요. 뭔가 급한 일이 있나 보죠. 곧 올 거예요. 드디어 2시가 넘어서야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얼른 달려가서 문을 열었어요. 아들 영우와 며느리 지영이가 서 있었습니다. 지영아. 왜 이렇게 늦었어?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는데. 그런데 지영이의 표정을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평소와 달리 무표정한 얼굴로 인사도 대충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차가웠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반겼어요. 어서 와. 아버지 생일인데 이렇게 늦으면 어떡해? 음식이 다 식었잖아. 죄송해요, 어머니. 길이 막혀서요. 아들 영우가 대답했지만 지영이는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냥 신발만 벗고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거실에서 남편이 인상을 쓰고 계셨어요. 늦게 와서 미안하다는 말도 없나? 그제야 지영이가 죄송해요 라고 했는데 정말 성의 없는 말투였어요. 마지못해 하는 인사 같았죠. 분위기가 이상했지만 그래도 생일상이니까 어떻게든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자, 그럼 밥 먹자. 배고프지? 지영아, 너도 많이 먹어. 저는 음식을 상에 내오면서 지영이에게 말했습니다. 지영아, 이 나물 좀 그릇에 예쁘게 담아줄래? 내가 하면 더 예쁠 것 같아서. 평소 같으면 네, 어머니하고 웃으면서 해줬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표정 없이 고개만 끄덕이더니 눈빛이 어쩐지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지영이가 나물을 그릇에 담는 모습을 보는데 뭔가 성의가 없어 보였어요. 대충대충 담는 것 같고 그러다가 나물이 그릇 밖으로 조금 넘쳤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말을 시작했어요. 아, 지영아. 이렇게 하면 안 돼. 반듯하게 담아야지. 그런데 그 순간 지영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정말 차가웠어요. 저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말한 건데 나쁜 뜻이 아니라 그냥 예쁘게 담으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지영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정말 무서울 정도로 차가워졌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3년 동안 지영이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쌓여 있었는지, 그리고 그 감정이 곧 폭발할 거라는 걸. 남편과 아들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부엌에는 저와 지영이만 있었어요. 그 조용한 부엌에서 곧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 벌어질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밖에서는 거실 텔레비전 소리만 들렸고 부엌에는 고요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영이가 나무를 다시 담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지영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손은 그릇 위에서 멈춰 있었고 눈빛은 점점 더 차가워져만 갔어요.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영이가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탁 하고 식탁에 내려놓더라고요.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울렸는지 부엌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지영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지영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CPE. 여러분, 저는 그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3년 동안 저한테 항상 존댓말하던 며느리가 그것도 시어머니인 저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숨이 막혔어요. 정말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에 있던 남편과 아들이 그 소리를 듣고 부엌으로 달려왔어요. 지금 뭐라고 했니? 남편이 먼저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지영이는 전혀 주눅 들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 말했어요. 못 들으셨어요? 더 크게 말할까요? 저는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며느리가 맞나 싶었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얌전하고 조용했던 아이가. 그런데 지영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쌓인 감정을 거침없이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참고 참았는데 이제 진짜 못 참겠어요. 어머니는 저를 뭘로 보세요? 하녀로 봐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남을 닮는 것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시면서 제가 바보인 줄 아세요? 밥도 제 맘대로 못 먹게 하고 설거지하는 것까지 지적하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황당했어요. 언제 제가 그랬나 싶어서요. 저는 그냥 더 잘하라는 뜻으로 말한 건데. 지영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너한테 잘해주려고. 제가 말하려고 했는데 지영이가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잘해준다고요? 어디가 잘해주는 거예요? 매번 제가 하는 일마다 트집 잡고 지적하면서요. 지영이의 얼굴이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분노와 억울함의 눈물이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새벽부터 음식 준비하라고 하고 제가 조금이라도 늦으면 눈치 주고. 이게 잘해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명절 때 음식 준비 같이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저는 지영이한테 강요한 적이 없어요. 그냥 도와달라고 부탁만 했을 뿐인데. 아들 영우가 그제야 말했어요. 지영아, 그만해. 어머니한테 왜 이래? 그런데 지영이는 남편한테도 화를 냈어요.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가 저한테 뭘 시켜도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얼마나 힘든지는 관심도 없으면서. 영우가 당황해하면서 말했어요. 아니야. 나는.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저한테 이것저것 지적할 때 한 번이라도 제 편 들어주셨어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했잖아요. 남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이 못된 년이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러자 지영이가 더욱 흥분해서 말했어요. 못된 년이라고요? 3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 진짜 못 참겠어요. 어머니 비위 맞춰가면서 살기 싫어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매번 제가 하는 건 다 틀렸다고 하고 우리 때는 안 그랬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 이런 소리나 하면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나 싶어서요.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지영이에게 상처를 준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지영아, 나는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어. 너를 도와주려고 한 말이었는데.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와준다고요? 어머니가 저한테 한 게 도움이라고 생각하세요? 지영이가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으며 말했습니다. 밥 먹을 때도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 청소할 때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빨래는 이렇게 개야 한다. 설거지는 이렇게 해야 한다. 지영이의 목소리에는 3년간 쌓였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 숨막혀요. 이 집에서는 제가 하는 모든 게 다 틀린 거예요. 제 방식대로 하는 건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말 제가 그렇게까지 했나. 저는 단지 우리 집 방식을 알려준 것 뿐이었는데 남편과 아들은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어요. 거실의 텔레비전 소리만 멍하니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제 자존심도 있고 제 방식도 있어요. 그런데 이 집에서는 그게 다 무시당해요. 지영이의 눈에서 드디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에는 시댁 방식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따라했죠. 그런데 아무리 해도 부족하대요. 늘 뭔가 잘못됐대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말했나요?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아니, 어쩌면 정말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영아, 이제 진짜 못 살겠어요. 어머니 눈치 보면서 살기 싫어요. 제발 저를 좀 내버려 두세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지영이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지영아, 잠깐만. 영우도 당황해서 따라가면서 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지영이는 현관으로 향했고 영우도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영우가 황급히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생일은 망가져 버렸어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은 그대로 상에 남아 있었고 갈비찜에서는 아직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부엌 한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거실에 멍하니 서 계셨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한 줄기 말없이 흘러내렸어요. 제가 정말 그렇게 나쁜 시어머니였나. 정말 지영이 말처럼 모든 걸 트집 잡고 지적만 했던 걸까. 그런 생각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는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갈비찜, 하나하나 손질한 나물들, 따뜻하게 끓인 미역국, 모두가 그대로 식어가고 있었어요. 남편의 생일 케이크도 상자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촛불조차 켜지 못한 케이크.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께 물어봤습니다. 여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남편은 화가 많이 나셨는지 거칠게 대답하셨어요. 당신은 잘못 없어. 요즘 젊은 것들이 문제야. 어른에 대한 예의라는 게 없어. 남편이 소파에 털썩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나는 평생 그런 말 한 번도 안 들어봤다.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않았어요. 정말 제가 잘못한 게 없을까요? 지영이가 그렇게 화를 낼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그런데 지영이 말 중에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맞다는 거야? 제가 혹시 모르게 지영이한테 상처를 준 건 아닐까요? 그 아이가 그렇게 화낼 정도면. 남편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당신이 뭘 잘못했다고. 며느리 교육을 시킨 건데 그게 뭐가 잘못이야.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교육. 정말 저는 지영이를 교육한 걸까요? 아니면 억압한 걸까요? 저는 식탁으로 다가가서 식어버린 갈비찜을 바라봤습니다. 아침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상상하며 만든 음식들. 이제 누가 이걸 먹을까요? 남편도 저도 식욕이 없었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서 텔레비전만 바라봤어요. 화면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저는 음식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그릇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으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지영이가 한 말들을, 그 아이의 눈빛을, 3년 동안 쌓였던 그 분노를. 혹시 정말 제가 몰랐던 걸까요? 지영이가 웃으면서 네, 어머니라고 대답할 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짜 감정을,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라고 말할 때 그 아이가 느꼈을 상처를, 저는 단지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우리 집 방식을 알려주려고 했던 건데, 더 잘하라고 말해준 건데. 그런데 지영이에게는 그게 다 지적으로 들렸던 걸까요? 트집으로 느껴졌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창가에 앉아서 그날 있었던 일을 계속 되새겼습니다. 3년 동안 참고 참았는데 이제 진짜 못 참겠어요. 어머니는 저를 뭘로 보세요? 하녀로 봐요? 매번 제가 하는 일마다 트집 잡고 지영이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정말 제가 그런 시어머니였을까요? 저는 지영이를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그런데 그 아이에게는 트집 잡기로 느껴졌던 걸까요? 예전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봤어요. 명절 때 음식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라고 말했던 것. 청소할 때 여기도 좀 더 닦아주면 좋겠어라고 했던 것. 빨래 개는 걸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개라고 알려줬던 것. 그때는 정말 도움이 되라고 한 말이었는데 지영이에게는 지적으로 들렸던 모양이에요.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아니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너무 예민한 걸까? 하지만 그 어떤 답도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지영이와의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을 것 같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지 저는 정말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아들 부부로부터는 연락이 없었어요. 보통은 무슨 일이 있어도 며칠 뒤에는 연락이 왔는데 이번에는 정말 조용했어요. 전화도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그 며칠 동안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영이의 말이 맞는 건 아닐까? 제가 정말 간섭을 너무 많이 한 건 아닐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억울한 마음도 들었어요. 저는 정말 지영이를 위해서 한 말들이었거든요. 더 잘하라고, 더 예쁘게 하라고. 나쁜 뜻이 아니었는데. 냉장고에는 아직도 그날 준비했던 음식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갈비찜, 나물들, 미역국. 남편과 둘이서 조금씩 먹긴 했지만 대부분은 그대로 남아서 결국 버려야 했어요. 음식을 버리면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건데, 가족들이 함께 먹으려고 만든 건데, 남편은 여전히 화가 나 계셨어요. 텔레비전을 보시다가도 가끔씩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정말 버릇이 없어.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복잡한 감정만 들었습니다. 정말 지영이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저도 잘못이 있는 걸까?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남편께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다던데. 한번 알아볼까요? 남편이 놀라서 저를 보셨어요. 갑자기 그건 왜? 그냥. 우리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미리 준비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사실 제 속마음은 달랐어요. 지영이가 그렇게 저를 싫어한다면 굳이 이 집을 물려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아들도 며느리 편을 들고 며느리는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여보, 솔직히 말해봐요. 지영이가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굳이 이 집을 물려줘야 할까요? 남편도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 아이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 그날부터 저는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도 찾아보고 은행에도 문의해 봤습니다. 우리 나이에 주택연금을 받으면 매월 얼마나 나오는지, 어떤 조건이 있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알아봤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망설이셨지만 점점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당신 말이 맞아. 우리도 이제 우리 생각을 해야지. 그 말을 들으니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는 저녁 산책을 나온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노부부가 손을 잡고 걷고 있는 모습도 보였고요. 우리도 저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 며느리 눈치 보지 않고 아들 걱정하지 않고 그냥 우리 둘이서 조용하게 창가에 앉아서 바깥을 바라보면서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남의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지 않다고. 지영이가 저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도 제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며느리 비위 맞추려고 애쓰는 것도 아들 걱정하느라 밥 못 이루는 것도 이제는 그만하고 싶었어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마지막에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허무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주택연금 신청해요. 그리고 시골에 있는 땅도 정리합시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보자. 그렇게 저는 평생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65세의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결심을 내리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오히려 후련한 기분이었습니다. 왜 진작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싶었어요. 다음 날 저는 주택연금 상담을 받으러 은행에 갔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서 직원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 미래에 대해 생각했어요. 아들의 미래가 아니라 제 미래 말이에요. 담당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어머님 댁 같은 경우에는 매월 약 150만 원 정도 연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0만 원. 남편과 둘이 살기에는 충분한 금액이었어요. 굳이 아들 눈치 보면서 살 필요가 없었죠.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도 의외로 긍정적이었어요. 그 정도면 우리 둘이 편하게 살 수 있겠네. 병원비도 걱정 없고. 그날 저녁 오랜만에 남편과 둘이서 조용한 식사를 했어요. 그동안은 늘 아들 부부 걱정, 명절 준비 걱정으로 마음이 바빴는데 그날은 정말 평온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여행도 가볼까요? 제주도나 부산 같은데. 남편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래, 좋다. 우리도 이제 우리만의 시간을 가져보자.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며칠 후 시골에 있는 땅을 정리하기 위해 내려갔어요. 그 땅도 원래는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생각했던 건데 이제는 마음이 바뀌었어요. 땅을 팔고 나니 제법 목돈이 생겼습니다. 여보, 이 돈은 연금 저축에 넣어두죠. 나중에 우리 노후 자금으로 쓰려고요. 그래, 그렇게 하자. 모든 정리가 끝나고 나서 저는 정말 홀가분한 기분이었어요. 이제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지영이 비위 맞추려고 애쓸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들로부터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보통은 며칠 지나면 어머니, 그날은 죄송했어요.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왔는데 말이에요. 2주가 지나도 3주가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지영이가 연락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제가 먼저 연락해야 하죠? 잘못한 건 지영인데.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드디어 영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응, 괜찮다. 잘 지내니? 네. 어머니, 그날 지영이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미안함이 느껴졌어요. 그래도 한 달이나 지나서 연락하다니. 영우야, 괜찮다. 그런 일도 있는 거지. 어머니, 저희가 이번 주말에 가서 인사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굳이 올 필요가 있을까? 이미 제 마음속에서는 정리가 끝났는데. 아니다. 굳이 올 필요 없어. 영우가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영우야, 엄마는 이제 괜찮다. 너희들도 너희 생활이 있으니까 억지로 오지 마라. 사실 이미 제 마음속에서는 정리가 끝났거든요. 아들 부부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 이제는 상관없었어요.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영우야, 엄마 말 들어. 너도 이제 내 가정이 있잖니. 그쪽을 먼저 생각해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게 가슴 아팠을 텐데 이제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지영이에게서도 메시지가 왔어요. 어머니, 그날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기회가 되면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뭘 답장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굳이 그럴 필요를 못 느꼈거든요. 남편이 물어봤어요. 지영이가 사과한다는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되나? 여보,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그 아이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건지 아니면 집 때문에 그러는 건지도 모르겠고 저는 이제 그런 거에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당신 말이 맞다. 우리도 이제 편하게 살자.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가족과 이렇게 멀어져도 되는 걸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잖아. 65년을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 남은 인생은 제가 살고 싶었습니다. 며느리 비위 맞추지 않고 아들 눈치 보지 않고 그냥 저와 남편 둘이서 조용하게.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예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온전히 제 자신만을 위한 삶.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주택연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하나하나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등기부등본, 신분증, 인감증명서. 하나하나 챙기면서 저는 이게 정말 현실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조금 망설이셨지만 점점 확신을 갖게 되신 것 같았어요. 당신, 이거 정말 하는 거야? 네, 여보. 우리도 이제 우리 생각을 해야죠. 그래, 맞아. 평생 아들 생각만 하고 살았으니까. 남편의 목소리에도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지영이가 한 말들이 남편한테도 상처가 되었던 거예요. 어느 날 아침, 저는 남편과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주택연금 상담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였어요. 은행 직원이 우리를 맞이하며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르신들 댁의 경우 감정가가 약 4억 정도 되시니까 매월 15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50만 원이면 남편이 중얼거리셨어요. 우리 둘이 살기에는 충분하겠네. 네, 그리고 평생 이 집에 사실 수 있으시고요. 두 분 모두 돌아가신 후에 정산이 되는 겁니다. 직원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이게 정말 좋은 선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월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고 집도 그대로 살 수 있고 무엇보다 아들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필요한 서류들 준비해 오시면 다음 주에 계약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행에서 나오는 길에 남편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당신, 이 결정 후회 안 하지? 아니요. 전혀 후회 안 해요. 오히려 왜 진작 이런 결정을 못했나 싶어요. 정말 그랬어요. 65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한 거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 웃으며 이야기하는 노부부들. 모두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나도 이제 그렇게 살고 싶다. 누구 걱정하지 않고, 누구 눈치 보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며칠 후 시골 땅을 정리하기 위해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 땅은 남편이 젊었을 때 힘들게 모아서 산 거였어요. 나중에 아들이 필요하면 팔아서 쓰라고 남겨둔 거였죠. 여보, 이 땅도 정말 파는 거예요? 그래. 어차피 아들이 필요 없다는데 뭐. 남편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부동산에 들어가서 땅을 내놓았어요. 생각보다 빨리 매수자가 나타났고 일주일 만에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땅을 팔고 나온 돈은 약 8천만 원 정도였어요. 이 돈은 어떻게 할까? 연금 저축에 넣어두죠. 나중에 우리 노후 자금으로 쓰려고요. 그래, 그렇게 하자. 모든 정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정말 홀가분했어요. 이제 아들한테 물려줄 것도 없고 굳이 며느리 비위를 맞출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제가 평생 모은 것들을 이제는 저를 위해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둘이서 조용한 식사를 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뭐 하고 살까요? 글쎄, 당신이 하고 싶은 거 있어? 동네 복지관에서 요가 수업한다던데 한번 다녀볼까 해요. 그래, 좋지. 나는 등산 동호회라도 알아볼까?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우리만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들 이야기도 며느리 이야기도 아닌 우리 이야기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 아들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응, 무슨 일이니? 어머니, 저희가 정말 가서 인사드리고 싶은데요. 지영이도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굳이 만날 필요가 있을까? 이미 제 마음은 정해진 걸. 영우야, 그럴 필요 없다고 했잖니. 어머니, 그래도. 영우야, 엄마 말 잘 들어. 이제 너희들은 너희 생활을 하고 우리는 우리 생활을 하자.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 지영이가 그날 한 말들을 벌써 잊은 거야? 영우야, 엄마는 이제 괜찮다. 너희들 걱정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 어머니. 그리고 영우야, 엄마가 한 가지만 말해줄게. 우리 집이랑 시골 땅, 이제 너한테 물려줄 생각 없어. 전화 너머로 영우가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주택연금 가입할 거야. 그리고 시골 땅은 이미 팔았어. 어머니, 왜 상의도 없이 그런 결정을. 상의? 왜 엄마가 내 집, 내 땅을 처분하는데 너한테 상의를 해야 하니? 제 목소리가 조금 차갑게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미안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저희가 물려받을 줄 알고. 물려받을 줄 알았다고? 영우야, 그날 지영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영우가 말이 없었어요. 엄마를 하녀 취급하고 3년 동안 참았다고 하고. 그런 사람한테 왜 엄마가 집을 물려줘야 하니? 어머니, 지영이가 정말 죄송하다고 해요. 그날 너무 화가 나서. 영우야, 나는 이제 괜찮다. 그 아이가 미안해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이미 다 정리했으니까.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가서 제대로 사과드릴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우야, 엄마 결정은 바뀌지 않는다. 너희들도 너희 생활이 있고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는 거야. 지영이도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한 걸 진짜 후회한다고요. 그래, 그럼 다행이네. 그런데 영우야, 그날 지영이가 한 말들이 다 틀린 건 아니었어. 어머니, 나도 생각해봤는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 아이한테 상처를 준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제 서로 거리를 두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영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마음을 바꾸실 생각은 없으세요? 없다. 그리고 영우야, 너희들이 나중에 집이 필요하면 너희가 알아서 마련해라. 이제 우리는 우리끼리 살 거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이 물어보셨어요. 그렇게 단호하게 말해도 괜찮나? 여보,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구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65년을 남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살고 싶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을 살자. 며칠 후 지영이에게서 긴 메시지가 왔어요. 어머니, 그날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3년 동안 쌓인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지만 그래도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한 건 정말 잘못된 일이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주택연금 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뭘 답장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미 제 마음은 정해졌거든요. 남편이 물어보셨어요. 그래도 답장은 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여보, 이제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요. 그 아이가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건지 아니면 집 때문에 그러는 건지 저는 이제 알고 싶지도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정말 편해졌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햇살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아들 걱정으로 잠 못 이룰 필요도 없었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요가 수업에도 등록했습니다. 같은 나이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운동도 하고 이야기도 나눴어요. 아유, 며느리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요. 한 분이 하소연하시는 걸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는구나. 남편도 등산 동호회에 가입하셔서 주말마다 산에 다니셨어요. 집에 오시면
오늘 정상까지 올라갔어 하시면서 뿌듯해 하셨죠. 여보, 우리 다음 달에 부산 여행 어때요? 예전부터 가보고 싶었잖아요. 그래, 좋다. 이제 우리도 우리끼리 재미있게 살아보자. 그날 저녁, 저는 여행 정보를 검색하면서 설렜습니다. 65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누군가를 위한 게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을 위한 설렘. 가끔 아들이 전화하긴 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자주는 아니었고, 저도 굳이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낸다. 너희들도 잘 지내고. 어머니, 혹시 저희가 가서 인사드려도 될까요? 굳이 그러지 마라. 너희들도 바쁠 텐데. 처음에는 아들도 계속 설득하려고 했지만 제가 계속 같은 말을 하니까 포기한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베란다에 나가서 그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예쁘죠? 그러게. 이렇게 예쁜 노을을 언제 마지막으로 봤나 모르겠네. 우리는 그렇게 한참 동안 노을을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오직 우리만의 시간이었으니까요. 해시태그 5챕터 가족사의 진실. 어느 날 오후, 저는 동네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채소를 고르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돌아보니 지영이가 서 있었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거였어요. 지영이는 예전보다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얼굴도 창백하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영이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특별히 화가 나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남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어머니,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할 이야기 없는데. 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커피 한 잔만 하시죠. 지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영아, 나는 괜찮다.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어머니,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그날 제가 너무 심했어요. 지영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그런데 지영아, 그날 내가 한 말들 중에 틀린 건 없었어. 지영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나도 생각해봤어. 내가 너한테 상처를 줬구나 하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거리를 두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지영이를 잠깐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 미안해하고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지영아, 나는 이제 괜찮다. 너도 내 생활 열심히 해라.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슈퍼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걸어오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지영이의 얼굴, 그 아이의 눈물. 정말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깨진 그릇은 다시 붙일 수 없잖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지영이와 마주친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문득 제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제가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 시어머니는 정말 무서운 분이었어요. 제가 하는 모든 일에 간섭하고, 지적하고, 혼내셨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집은 이렇게 하는 거야. 요즘 젊은 애들은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시집와서 배워야지. 친정에서 뭘 배웠니? 그때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밤 울면서 잠들었고, 친정엄마한테 전화해서 하소연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도 시어머니처럼 변해갔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방식 그대로 저도 지영이한테 했던 거예요. 우리 집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나물은 이렇게 담아야지. 똑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그 말들을.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면서 저는 조용히 울었어요. 30년 전 며느리였던 제 모습과 지금 며느리인 지영이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나는 왜 시어머니와 똑같이 행동했을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는데 결국 나도 그런 시어머니가 되어버렸구나.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일어나서 거실로 나오셨어요. 왜 안 자고 여기 있어? 여보, 나 정말 나쁜 시어머니였나 봐요. 남편이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오늘 지영이를 만났어요. 그 아이가 정말 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잠시 말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여보, 나도 30년 전에는 며느리였잖아요.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여보도 알잖아요. 알지. 그런데 나는 왜 지영이한테 똑같이 했을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절대 시어머니처럼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는데 결국 나도 똑같이 됐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당신이 나쁜 시어머니였다고는 생각 안 해. 다만 우리 세대 방식이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는 안 맞는 거겠지. 여보, 그날 지영이가 한 말들 다 맞는 말이었어요. 나는 정말 그 아이한테 상처를 줬어요. 남편도 한숨을 쉬셨어요. 그렇다고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욕을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 그래요. 그 아이도 잘못했어요. 하지만 나도 잘못했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옛날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제가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찍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사진 속의 저는 정말 어렸습니다. 긴장한 표정으로 시어머니 옆에 서 있는 모습. 그때 저는 얼마나 떨렸을까요?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영우가 태어났을 때 사진이 나왔습니다.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제 모습. 그리고 옆에서 흐뭇하게 웃고 있는 시어머니.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조금씩 부드러워지신 게 손주가 태어나고 나서 시어머니는 예전처럼 저를 혼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수고했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죠.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나쁜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분도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한 거였구나. 그리고 나도 똑같이 하고 있었구나. 저는 사진첩을 덮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지영이에게 사과해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두는 게 나을까? 며칠 후 저는 결심을 하고 지영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지영이의 목소리가 놀라움으로 떨렸어요. 지영아, 나야. 시간 있으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 네, 어머니. 언제든지요. 그럼 내일 오후 2시에 우리 집 앞 카페로 올래?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아니면 제가 너무 약해지는 걸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대화가 필요하다는 걸. 다음 날 오후 저는 카페에 먼저 도착해서 기다렸습니다. 창밖으로 지영이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예전보다 더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지영이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와. 앉아.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뭐 마실래? 저는 아메리카노요. 저는 커피를 주문하고 다시 지영이를 바라봤습니다. 지영아, 나 오늘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불렀어. 네,
어머니. 지영이가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지영아, 나 미안해. 그 말을 하는 순간 지영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나도 생각해봤어. 내가 너한테 정말 상처를 많이 줬구나 하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30년 전에는 며느리였어. 시어머니한테 정말 많이 혼나고 울기도 많이 울었지. 지영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때 나는 다짐했어. 나는 절대 시어머니처럼 되지 않겠다고. 내가 며느리를 맞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어머니. 그런데 나도 모르게 똑같이 하고 있었더라고. 시어머니가 나한테 했던 그대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영아,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 지영이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그날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어머니한테 욕까지 하고. 아니야. 내가 그럴 만했어. 3년 동안 참았다고 했지. 얼마나 힘들었니. 어머니. 우리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카페 안의 다른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영아, 나는 정말 너를 도와주려고 한 거였어. 그런데 그게 너한테는 간섭이었구나. 어머니, 저도 이해해요. 어머니 세대는 그렇게 배우셨으니까요. 그래도 나는 너한테 미안해. 지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정말 죄송해요. 그날 제가 했던 말들.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처음으로 우리는 진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서로의 상처를. 하지만 그 대화가 끝나고 카페를 나서면서 저는 알았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모든 게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라는 걸. 깨진 그릇을 붙일 수는 있지만 금은 남는다는 걸. 지영이와의 대화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로 사과는 했지만 뭔가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었어요. 연락도 거의 없었고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주택연금 계약일이 되었습니다. 은행에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면서 저는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이 결정을 실행하는 날이 온 거였습니다. 여보, 준비됐어? 남편이 물으셨어요. 네, 가요. 우리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에 도착해서 창구에 앉았을 때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담당 직원이 서류를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최종 계약하시면 다음 달부터 매월 연금이 나갑니다. 계약서에 서명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실까요? 네. 직원이 계약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매월 지급액, 계약 조건, 집의 소유권 이전 시기 등등. 그럼 여기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펜을 잡는 순간 제 손이 더 떨렸습니다. 정말 이걸 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저는 펜을 들어 서명란에 이름을 썼습니다. 남편도 그 옆에 서명하셨어요. 박순자. 제 이름을 쓰면서 저는 이게 정말 현실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계약 완료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직원이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은행을 나서는데 남편이 물으셨어요. 당신 후회 안 하지?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영우였어요. 어머니, 주택연금 계약하셨다고요? 목소리에 당황함이 가득했습니다. 응. 방금 하고 오는 길이야. 어머니, 왜 저한테 말도 안 하시고. 영우야, 엄마가 말했잖니. 이제 우리는 우리 살 거라고. 어머니, 그래도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영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뭐가 너무해. 내 집인데 내가 어떻게 하든 내 맘이지. 지영이도 사과했잖아요. 어머니도 이해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나는 지영이를 이해해. 하지만 그거랑 이거랑은 다른 문제야. 어머니, 저 지금 회사 그만두고 그쪽으로 갈게요. 뭐, 회사를 왜 그만둬? 어머니 말리러 가야죠. 이건 정말 잘못된 결정이에요. 영우야, 이미 계약했어. 취소 안 돼. 어머니, 영우가 소리쳤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아들의 고함이었어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저희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영우야, 엄마는 너희한테 이러는 게 아니야. 그냥 엄마 인생을 사는 거야. 지영이가 그렇게 사과했는데도 용서 못 하시는 거예요? 용서는 했어. 하지만 영우야, 용서한다고 해서 모든 게 예전처럼 돌아가는 건 아니야.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지영이었어요. 어머니. 지영이의 얼굴은 눈물범벅이었습니다. 지영아, 왜 여기 와 있니? 어머니, 제발 주택연금 취소해 주세요. 지영이가 무릎을 꿇으려고 했어요. 저는 얼른 그 아이를 붙잡았습니다. 지영아, 뭐 하는 거야? 일어나. 어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제발. 지영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지영아, 일어나.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거실에 앉아서 난처한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지영아, 진정하고 앉아. 지영이가 소파에 앉았지만 계속 울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뭘 어떻게 해야 어머니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지영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제가 그날 욕한 것 때문이잖아요. 그것도 있지.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저는 지영이 옆에 앉았습니다. 지영아, 나는 65년을 남을 위해 살았어. 시어머니 눈치 보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들 키우고. 어머니. 그런데 그날 내가 한 말을 듣고 깨달았어. 아, 나는 정말 나를 위해 산 적이 없구나. 어머니, 저 때문에. 아니야. 내 덕분이야. 내가 그렇게 말해줘서 나는 깨달을 수 있었어. 지영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그럼. 지영아, 나는 너를 용서했어. 진심으로. 그리고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것도 인정해. 그런데 왜 주택연금을? 지영아, 그건 별개의 문제야.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고 싶어. 하지만 저희가 모실 수 있어요. 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영아, 그건 너한테도 힘든 일이야. 우리 같이 살면 또 같은 일이 반복될 거야. 아니에요. 제가 참을게요. 그게 문제야, 지영아. 참는 게. 참다가 또 폭발하고, 그러면 우리 관계는 더 나빠질 거야. 지영이가 말문이 막혔어요. 지영아,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우리는 거리를 두고 사는 게 서로한테 좋은 것 같아. 어머니.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이제 누구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지 않아. 며느리 비위 맞추느라 전전긍긍하고 싶지도 않고. 제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영우한테도 말했지만 이건 너희한테 이러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거야. 지영이는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응, 이미 계약했어. 지영이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뜻이 그러시다면. 지영이는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여보,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걸까요? 남편이 옆에 앉으셨습니다.
글쎄, 잘 모르겠어. 지영이가 저렇게 우는데 내 마음도 편하지 않아요. 당신이 잘못한 건 아니야. 다만, 다만,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남편의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지영이의 울음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아들의 고함 소리도. 정말 내가 한 선택이 옳은 걸까? 창밖을 바라보면서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요? 며칠 후 아들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영우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어요. 영우야, 왔구나. 어머니, 저 오늘 회사 그만뒀어요. 뭐, 왜? 지영이가 매일 울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영우야. 어머니, 제발요. 주택연금 취소해 주세요. 제가 뭐든지 할게요. 아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우야, 일어나. 엄마한테 왜 이래? 어머니, 저희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어요. 영우야, 엄마는 너희를 용서했어. 하지만 주택연금은 취소 안 돼. 어머니, 회사도 그만뒀는데. 저희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영우야, 내가 왜 회사를 그만둬? 다시 들어가. 어머니가 이러시니까 저도 정신이 없어서 일을 못하겠어요. 아들의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우야, 그건 내 선택이었잖니.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저희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든 걸까? 아들이 돌아가고 나서 저는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유를 얻으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걸까요? 가족을 지키려고 했는데 왜 가족이 무너지는 걸까요? 남편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괜찮아? 여보, 내가 잘못한 걸까요?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주택연금 계약서는 서랍 속에 들어 있었고 가족들은 모두 제게서 멀어졌습니다. 저는 정말로 혼자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제가 원했던 자유일까요? 아니면 그냥 외로움일까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서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걸까? 정말 우리 가족은 이대로 끝나는 걸까? 비가 그친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잠을 설쳐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거울을 보니 65년을 산 여자의 지친 얼굴이 보였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시는데 식탁 위에 놓인 달력이 눈에 들어왔어요. 오늘은 남편 생일로부터 꼭 2달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변했구나. 저는 가만히 서서 생각했어요. 정말 제가 한 선택이 옳았던 걸까? 아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며느리가 매일 운다는데.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나는 정말 잘못한 걸까? 내 인생을 살겠다는 게 잘못인가? 남편이 일어나셨어요. 잠은 잤어? 아니요. 한숨도 못 잤어요. 나도 그래. 남편도 밤새 고민하신 것 같았어요. 여보, 우리 영우한테 너무 한 걸까요? 남편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글쎄. 하지만 이미 계약했잖아. 취소할 수는 없을까요? 당신, 진짜 취소하고 싶어?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취소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냥 죄책감 때문인 건지. 그날 오후, 저는 동네 복지관에 갔습니다. 요가 수업이 있는 날이었지만, 운동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계속 아들 생각, 며느리 생각만 났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같이 수업을 듣는 분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순자 씨, 오늘 안색이 안 좋으신데 무슨 일 있으세요?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혹시 며느리 때문에 그러세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세요? 순자 씨 얼굴 보면 다 알죠. 지난주에도 며느리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 씨, 제 이야기 좀 들어보실래요? 네. 우리는 복지관 한쪽 벤치에 앉았어요. 저도 예전에 며느리랑 사이가 안 좋았어요. 정말 안 좋았죠.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순자 씨처럼 결심했어요. 이제 내 인생 살겠다고. 아들한테도 집 안 물려주겠다고. 제가 하고 있는 것과 똑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결국 후회했어요. 후회요? 네. 자유를 얻었지만 외로웠거든요. 명절에도 혼자, 생일에도 혼자. 손주도 못 보고. 그분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결국 5년 뒤에 제가 먼저 연락했어요. 미안하다고, 다시 시작하자고. 그래서요? 다행히 며느리가 받아줬어요.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더라고요. 한번 금이 간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순자 씨, 제가 뭐라고 할 입장은 아니지만요. 가족이라는 게 그래요. 밉기도 하고 야속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가족이거든요. 복지관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그분의 말을 생각했어요. 한번 금이 간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다. 이미 제 선택으로 금은 갔어요. 그렇다면 이 금을 더 크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멈출 것인가? 집에 도착했을 때 또 누군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었어요. 어머니, 영우야, 왜 또 왔니? 어머니, 저 할 말이 있어요. 아들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들어와. 우리는 거실에 앉았어요. 남편도 합류하셨습니다. 어머니, 저 생각 많이 했어요. 응. 어머니가 왜 이런 결정을 하셨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그날 지영이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했을 때 제가 어머니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영우야.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지영이도 불쌍하고 어머니도 불쌍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게 어머니를 더 아프게 한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우야, 엄마는 내가 지영이 편을 들어도 괜찮았어. 그게 맞는 거니까. 내 아내잖니. 하지만 어머니도 제 엄마잖아요. 그래. 하지만 영우야, 이제 너는 내 가정이 먼저야. 그게 맞는 거야. 아들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어머니, 제가 회사 그만둔 거 어머니 때문이 아니에요. 응? 저도 사실 회사 생활이 힘들었어요. 그만두고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났죠. 어머니 일이 핑계가 된 거예요. 저는 놀라서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럼 너 앞으로 뭐 할 건데? 작은 가게를 하나 차리려고요. 지영이랑 같이. 가게? 네. 지영이가 빵 만드는 걸 좋아하거든요. 작은 베이커리 카페요. 아들이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괜찮아요. 어머니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영우야. 대신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뭔데? 가끔씩이라도 연락하고 지내요. 완전히 연을 끊지는 말아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영우야, 엄마가 너무 심했지? 아니에요. 어머니도 어머니 인생이 있는 거잖아요.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평생 우리 위해서 사셨잖아요. 이제는 어머니 하고 싶은 거 하시면서 사세요. 영우야.
대신 가끔 전화는 받아주세요. 그리고 명절에는 안 되겠죠? 명절? 아니에요. 어머니가 부담스러우시면 안 오셔도 돼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명절에도 안 만날 것인가? 정말 완전히 거리를 둘 것인가? 영우야, 명절은 같이 보내자. 어머니, 대신 우리 집에서는 안 돼. 너희 집에서 보자. 엄마가 손님으로 갈게. 어머니. 그리고 음식 준비는 지영이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는 아무 말 안 할게. 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고맙긴. 이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아들이 돌아가고 나서 남편이 말씀하셨어요. 당신 잘한 것 같아. 그래요? 응. 완전히 끊을 수는 없잖아. 그래도 가족인데. 여보, 근데 주택연금은 취소 안 해요. 나도 그게 좋을 것 같아. 이미 우리 결정한 거니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완전한 자유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속박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를 찾은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첫 번째 연금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150만 원. 그 숫자를 보면서 저는 실감했어요. 정말로 제 선택이 현실이 되었구나.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에 부산 여행 갈까요? 그래, 가자. 오랜만에 여행이네. 우리는 여행 계획을 짰어요. 호텔도 예약하고 갈 곳도 알아보고. 예전에는 이런 일에 돈 쓰는 게 아까웠는데 이제는 괜찮았어요. 우리를 위해 쓰는 돈이니까. 주말이 되어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바다를 보는 순간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여보, 바다 보니까 좋네요. 그러게. 우리 언제 이렇게 여행 와봤나. 우리는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습니다. 65세와 67세 노부부의 데이트였어요. 여보, 우리 이제 자주 이렇게 다녀요. 그래, 좋지. 이제 우리 시간이 생겼으니까.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내 선택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가족과 완전히 화해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연은 이어가기로 했고 완전한 자유는 아니지만 적어도 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 저녁에 호텔 방으로 돌아왔을 때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잘 계시죠? 부산 날씨 좋다던데 여행 잘 다녀오세요. 아들이 제 여행을 알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응, 잘 다녀올게. 너희들도 잘 지내고. 간단한 문자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호텔 창문으로 보이는 부산 야경을 바라보면서 저는 남편께 말했어요. 여보, 제가 후회 안 해요. 뭘? 주택연금 한 것. 이 선택. 그래. 네. 처음에는 죄책감도 들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잘못이 아니라는 걸. 남편이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는 거지. 창밖으로 부산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어요. 완벽한 해답은 없다는 걸.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것도, 가족을 완전히 끊는 것도 둘 다 정답이 아니라는 걸. 중요한 건 내가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 선택에 책임지는 것. 65년을 살아서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저로 살아도 괜찮다는 걸. 1년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로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매월 나오는 연금으로 남편과 저는 조용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편의 생일이에요. 꼭 1년 전 모든 게 무너졌던 그날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어요. 선선한 가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벌써부터 생일상 준비로 부산했을 텐데 올해는 달랐어요. 여보,
오늘 뭐 하고 싶으세요? 글쎄, 조용히 있고 싶은데. 그럼 우리 둘이 외식할까요? 그 새로 생긴 한정식집. 그래, 좋지. 예전에는 집에서 먹는 게 최고라고 하시던 남편이 이제는 외식도 좋아하세요. 오전에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요즘은 며느리 생각하면서 장을 보지 않아요. 우리 둘이 먹을 것만 적당히 사면 되니까 편했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맞은편에서 지영이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어머니, 지영아. 오랜만이네. 네. 잘 지내셨어요? 지영이는 예전보다 밝아 보였어요. 얼굴에 화색도 돌고 웃음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응, 너도 좋아 보이네. 감사합니다. 요즘 카페 준비하느라 바빠요. 아, 그래. 영우한테 들었어. 네. 다음 달에 오픈해요. 시간 되시면 한번 오세요. 그래, 꼭 갈게. 우리는 간단히 인사를 나눴어요. 예전처럼 어색하지도 그렇다고 친밀하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였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오늘 아버지 생일이시죠? 응, 기억하고 있었구나. 네. 저희가 저녁에 잠깐 들러도 될까요? 케이크 사가지고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굳이 올 필요 있을까? 하지만 아들도 아빠 생일인데. 그래. 6시쯤 와. 네, 감사합니다. 지영이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께 말씀드렸어요. 여보, 저녁에 영우랑 지영이가 온대요. 그래, 오랜만이네. 케이크 사가지고 온대요. 음, 그래. 남편도 특별히 기뻐하는 것 같지도 싫어하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냥 담담했습니다. 오후에 저는 집을 깨끗이 청소했어요. 예전처럼 생일상을 차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오니까 집은 정돈해야죠. 거실을 청소하다가 서랍 속에서 1년 전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준비했던 생일상. 차갑게 식어버린 음식들을 찍어둔 사진이었어요. 사진을 보니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지영이의 욕설, 깨진 가족, 혼자 남은 생일상. 하지만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어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저녁 6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아들은 와인을, 지영이는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어서 와. 우리는 거실에 앉았어요. 예전처럼 어색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편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거 드세요. 영우가 와인을 건넸어요. 오, 이거 비싼 거 아니냐? 아니에요. 괜찮은 걸로 골랐어요. 지영이가 케이크 상자를 열었습니다. 작지만 예쁜 생크림 케이크였어요. 어머니,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내가? 진짜? 네. 카페 준비하면서 연습한 거예요. 케이크에는 조촐하게 촛불이 꽂혀 있었습니다. 자, 아버지. 소원 빌고 불 끄세요. 남편이 조용히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어요. 그리고 호하고 촛불을 껐습니다. 우리는 박수를 쳤어요. 작은 거실에 작은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케이크를 자르면서 저는 1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1년 전에는 큰 케이크를 준비했었죠. 가족들이 다 함께 먹으려고. 하지만 그 케이크는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어요. 오늘의 케이크는 작습니다. 하지만 함께 먹을 수 있어요. 어머니, 맛있어요? 응. 내가 만든 거라 더 맛있네. 진심이었어요. 케이크 맛도 좋았고 지영이의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카페는 준비 잘 돼가? 네. 거의 다 됐어요. 다음 달 15일에 오픈이에요. 위치가 어디래? 영우가 설명해 줬어요.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오픈하면 꼭 갈게. 감사합니다, 어머니. 우리는 담소를 나눴어요. 예전처럼 깊은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평화로웠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아들이 일어났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희 이만 갈게요. 벌써? 네. 내일 아침 일찍 카페 공사 마무리해야 해서요. 그래. 조심해서 가. 현관까지 배웅하면서 지영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야. 아빠 생일인데 당연히 와야지. 어머니. 그리고 지영이가 말을 머뭇거렸어요. 왜? 아니에요. 그냥 건강하세요. 너도. 문이 닫히고 아이들이 떠난 후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케이크가 반쯤 남아 있었어요. 남편과 저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여보, 오늘 어땠어요? 괜찮았어.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고. 저도 그랬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1년 전 생각나? 당연히 나죠. 어떻게 잊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네.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나도 그래.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에 꺼낸 일기장이었습니다. 오늘은 남편의 67번째 생일이었다. 1년 전 그날과는 많이 달랐다. 큰 생일상도 많은 음식도 없었다. 대신 작은 케이크와 짧은 시간이 있었다. 완벽한 화해는 아니다. 지영이와 나는 여전히 어딘가 어색하고 아들도 예전처럼 자주 오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더 이상 며느리 눈치를 보지 않는다. 아들 걱정으로 잠 못 이루지도 않는다. 대신 남편과 여행도 다니고 요가도 하고 친구들도 만난다. 이게 내가 원했던 자유일까? 완전히 그런 건 아니다. 여전히 가족이 보고 싶을 때가 있고 외로울 때도 있다. 하지만 65년을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지 않을까. 완벽한 선택은 없다. 다만 내가 선택하고 그 선택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인 것 같다.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냉장고에는 오늘 먹다 남은 케이크가 있어요. 지영이가 만든 케이크. 차갑지만 달콤한 그 케이크를 나는 내일 아침에 커피와 함께 먹을 겁니다. 남편과 둘이서.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1년 전 차갑게 식어버린 생일 케이크와 망가진 생일상. 오늘 함께 나눠 먹은 작은 케이크와 평화로운 저녁. 어느 것이 더 나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알아요. 내가 한 선택이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괜찮다는 것을. 나는 나쁜 시어머니였을까요? 이기적인 어머니였을까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나는 이제 나로 살고 있다는 것. 65세에 시작한 나의 인생.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입니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며느리 비위를 맞추지 않아도 되는 하루. 아들 걱정으로 밤을 새우지 않아도 되는 하루. 그저 저와 남편 둘이서 조용히 살아가는 하루.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정말로요.